노르웨이를 충격에 빠뜨렸던 콩스베르그 활공격 사건. 과연 계획된 테러였을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광기가 빚어낸 비극이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노르웨이의 한 조용한 마을에 뜬금없이 활과 화살을 든 난자가 나타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죠. 바로 이 기이하고 끔찍한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먼저 콩스베르그에서 벌어진 그 35분간의 비극, 그날 평화가 어떻게 깨졌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공격으로 무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었는데 다들 50대에서 70대 사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어요. 사망자뿐만이 아니었죠.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공격이 처음 시작된 슈퍼마켓에서 이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이 경찰에 철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단 35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콩스베르크의 일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죠.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범인 에스펜 안데르센 브로텐입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한 개인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브로텐의 과거를 살펴보면 경고 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절도나 마약 소지 같은 전과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반복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혹시 이 사람이 극진화된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관들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건 테러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의 발현인가?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섰죠. 자, 양쪽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어요. 먼저 테러다라고 보는 쪽은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경찰도 이미 급진화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또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다는 점을 들었죠. 충분히 테러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건 정신질환 문제다라고 보는 쪽의 근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정신과 병력, 기이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하필 활이었을까요? 테러리스트가 대량 살상을 하려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무기를 썼겠죠. 이 비합리적인 무기 선택이 이건 계획된 테러가 아닐 수 있겠다는 강력한 의문을 던져줬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건 브로텐, 바로 그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이념적 동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완전히 개인적이고 망상적인 그의 심각한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와 광기, 그 경계가 모호한 사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노르웨이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또 다른 사건, 바로 아네르스 브레이비크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을까요? 브레이비크와 브로텐,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사건의 핵심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브레이비크는요, 인격장애 진단은 받았지만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테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만 했죠. 하지만 브로텐은 달랐습니다. 만성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는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정신병적 상태였다고 인정된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최종 판결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브로텐이 받은 강제 정신보건 보호라는 게 뭘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징역,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료 조치인 거죠. 그래서 그는 교도소가 아니라 보안시설이 아주 삼엄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놓쳐버린 경고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2015년에 경찰은 브로텐의 급진화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2018년에는 정보기관에서 그가 소규모 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고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2020년엔 아버지를 협박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당연히 보건당국도 그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브로텐 본인이 모든 도움을 거부했고 여러 기관들이 위험 신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콩스베르그의 비극은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적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개인을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막아내지 못한 아주 고통스러운 실패의 기록인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이데올로기라는 신념과 광기라는 질병, 그 흐릿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콩스베르그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